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원가 관리의 회계란과 원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에 따른 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느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의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가 계산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조업체의 경우에 한해서는요. 만약에 뭐 이렇게 사다가 파는 업체라면은 그 사오는 가격이 이제 원가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대 비용까지가 원가가 되겠고요. 저는 이제 제조 원가, 제조 회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 따른 원가 계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이제 정리를 좀 했고요. 개별 원가 계산에는 그림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놨어요. 종합하고 하나. 개별 원가에는 이제 조선업이죠.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를 만드는 회사는 자 배를 만드는 회사와 종합원가 계산은 석유화학 회사를 해놨는데요. 배를 만드는 회사는 배가 공장에서 뭐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서 계속 올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장소에다가 무슨 이제 도크 같은 데다가 배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선적을 하는 아니 선적이 아니라 제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뭐 1년이 걸리든지 2년이 걸리든지 계속 선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종합 원가 계산은 이렇게 석유화학 회사 같은 거 보면은 대용량 사일로에 저장을 했다가 이게 A라는 원료, B라는 원료가 이렇게 또 한 공정 뭐 무슨 이제 뭐 반응기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뭐 열을 가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내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들면서 그런 게 또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거든요. 석유화공단 같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별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뭐 한 로트가 시작하면 보통 뭐 하루 이틀 하거나 짧으면 하루 이틀 하거나 석유화학 공장 같으면 24시간 내내 또는 한 달 내내 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정에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갔는지 그 비용을 전체를 집계하고 이 공정에서 한 달 동안 얼마만큼 생산됐는지 이거를 나누어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직접 원가를 별도로 집계하고 간접 원가는 배분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배를 만드는데 직접 원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재료비가 있겠죠. 거기에 투입되는 직접 인력, 인건비가 노무비가 있겠죠. 그리고 뭐 필요한 설비 같은 것들 그런 게 직접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 개별 원가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에 연결을 할 수,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추적을 해옵니다. 그래서 직접 원가로 집계를 하고 그렇지 못한 원가들 예를 들면은 이 전체 뭐 조선소니까 공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공장의 공장장 월급, 이 공장의 뭐 HR 인건비 임금 급여, 그 다음에 뭐 관리팀, 환경안전팀 이런 데는 이 배를 두 척 만든다면 두 척을 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모아서 적절한 배부 기준으로 배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직접 원가는 별도로 집계하고 간접 원가는 특별한 기준, 적절한 기준으로 배부를 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제가 그림에 보였듯이 조선업, 인쇄업, 가구 제조업, 차량 정비업, 법률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이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에서 발생한 총 제조 원가를 제품과 제공품에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A라는 화학회사를 예를 들어서 GS 칼텍스라는 화학회사를 생각한다면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원가 계산 단위가 되는 특별한 공정에서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공정에서 발생하는 총 제조 원가. 이 한 달마다 원가 계산을 한다면 이 공정에 투입된 한 달 비용을 전부 계산을 하고 이 공정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 달치를 생산을 하고 마지막 달에 걸려있던 제공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그럼 이 제공품도 적절하게 생산량을 계산해 가지고
전체 비용을 이 생산량에다 나누어주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자, 제공품 완성 정도에 따라서 원가를 배분하면 되겠죠. 업종은 석유화학업, 제분업, 제지업, 전자제품업, 식품가공업, 섬유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부분 24시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돌아가거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계속 돌아가는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제가 이제 배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여기는 공정에서 발생한 총 제조 원가를 제품에 배부를 한다고 했죠. 배부가 중요한데요.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라는 거는 총 제조 간접 원가를 총 배부 기준 양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은 가장 전통적인 배부 방법은 직접 노무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공정이 있고 A에서 한 달 동안에 발생한 임금이 A가 10억, B가 5억, C가 2억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17억이 되겠죠. 17억이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라고 하면은 간접 노무비도 포함되고 일반 직접으로 포함하지 않은 모든 경비가 포함되겠죠. 그 제조 간접비를 제조 간접비도 예를 들어서 17억이라고 나누어 발생을 했어요. 그럼 17억, 17억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17억을 총 제조 간접 원가죠. 이 배부 기준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A 공정, B 공정, C 공정이 있었는데 17분의 A는 10, B는 17분의 5, C는 17분의 2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17억이었잖아요. 제조 간접 비용이 17억을 17억으로 나누면 1억이 되죠. 그래서 제조 직접 노무비가 1억씩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도 계산이 되고요. 자, 배부 기준에 보통 4가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인과관계,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공정성 이 4가지 기준으로 모든 회사들이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회사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찾아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한번 잘 세팅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보통 회사들이 이거를 이제 매년 뭐 1년마다 한 번씩이거나 2,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뭐 태스크포스를 만들거나 굉장히 집중해서 이걸 만들고 어렵게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업무만 계속 하지도 않을 테고 다른 데도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아마 한번 세팅해 놓으면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조 환경은 계속 변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직접 노무비가 굉장히 그 비율이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게 되고 공장은 공장 자동화가 돼서 간접 노무비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만드는 제품의 구성도 예전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만들어 놨던 제조 간접 배부 기준이 지금도 과연 합리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귀찮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뭐 여태까지 했는데 큰 게 문제 없었어 라고 하면서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가 계산을 제조 간접비를 잘못 배분하는 건 원가 계산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는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전략적으로 많이 생산하고는 그런 전략을 할 수도 있고요. 이익이 나는 제품이 저 제품은 왜 이익이 안 나지라고 해가지고 접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과거에 비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제조 간접비가 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간접 배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죠. 인과관계, 원가를 발생시킨 기준을 배분한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생시킨 기준으로 무엇이든지 발생시킨 기준으로 네가 발생시켰으니까 네가 가져가. 그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최근에 이제 ABC 원가 계산,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팅 원가 계산이 이 인과관계 어떤 활동이 비용을 발생시키느냐, 그러니까 활동 기준을 추적하게 하는 거죠. 그
ABC 원가 계산이 이 기준으로 하려고 굉장히 많은 그런 원가 동인 요소를 찾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수혜 기준, 수혜, 이제 받을 숫자에 혜택 해자니까 혜택을 받는 기준으로 배분을 한다. 무슨 설비를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설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럼 이 설비가 많이 일해주는 부서로 배분을 하면 되겠죠. 그런 기준이겠죠. 그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 원가를 부담할 능력 기준으로 배분한다. 예를 들어 뭐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그 방법도 이제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한다. 매출액이 크면은 많이 그나마 이제 볼륨이 크니까 많이 배분하면 되겠죠. 공정성 기준으로 배분한다. 원가를 공정하게 배분한다. 공정하게 배부한다는 거는 다 공정하게 배부하려는 노력인데 너무 주관적이 되겠죠. 내가 고민해서 했어. 그래서 공정해 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뭐 경영관리 팀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경영관리팀에서 설정한 기준을 타 부문, 뭐 사업부, 여러 사업부하고 뭐 여러 지원 부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래도 합리적인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얘기는 아니고요. 좀 재밌는 예인데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하고 난 후에 술값을 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라고 좀 만들어 봤어요. 회식을 하고 있죠, 4명이서.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과관계,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공정성 기준으로 배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과관계 기준으로 배부를 해볼게요. 주량이 크거나 식성이 더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자. 자, 이렇게 기준을 세우기로 하고 이제 10대를 만약에 배부를 해야 된다면은 누가 많이 먹었나 측정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누가 뭐 반찬 이게 안주를 많이 가져갔냐, 술을 많이 먹었냐, 이거를 누가 여기서 셀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 야, 네가 많이 먹었으니까 네가 좀 더 내라라고 한다면은 그 대화도 굉장히 껄끄럽고 그런 친구들이랑 또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친구 사이도 깨지기 쉽잖아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측정하기가 어렵죠.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적용하기도 또 어려운 거고. 수혜 기준. 술과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어도 회식을 더 즐긴 사람이 많이 부담하자. 더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그런 사람이 배담하자. 이 수혜 측정도 측정하기가 어렵죠. 이게 다 어려워요. 모든 게. 네. 부담 능력으로 배부하자. 재산이 많거나 수입이 좋은 사람이 많이 부담하자. 자, 이것도 이게 4명이 모였는데 누가 통장 잔고에 얼마 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이번 달에 내가 누가 주식으로 얼마 벌었는지, 누가 손해봤는지. 그 본인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어렵고 그거를 같이 공개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나 이번에 주식으로 한 돈 좀 벌었어, 내가 할게 하면은 뭐 오케이지만 그러지 않다 하면은 또 이것도 4명이서 부담을 이렇게 배분을 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공정성, 공정하게 똑같이 부담하자. 자, 우리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식사를 하고 4명이서 모여서 4명이서 밥을 먹고 4명이서 그냥 똑같이 내자. 뭐 가장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럼 뭐 그랬을 때 뭐 보통 그럭저럭 다 받아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술도 안 먹고 다른 친구들은 술 많이 먹는데 나도 술 맛도 많이 안 먹고 나 요즘 다이어트나 밥도 많이 안 먹는데 가면은 뭐 한 5만 원씩 나올 텐데 나는 내가 먹는 거는 2만 원밖에 안 돼. 혹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정한 기준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4개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4가지 다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부 기준이란 거는 공정한 배부 기준은 완벽하게 공정한 배부 기준은 있을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부서가 타 부서, 타 이해관계 부서와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그 설정한 기준으로 가능하면 매년 적어도 주기적으로 2,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그게 과연 적절한지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원가 계산, 배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정부나, 그렇게 이렇게 원가 계산 양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회사에서는 이 재무 관점에서는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재료비를 제외한 비용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경비로 구분했습니다. 직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금 재료비가 빠져 있고, 만약에 직접 경비,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 경비가 꽂힐 수 있다면 그 직접 경비도 직접으로 좀 빼놨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이제 제조 간접비가 여기가 있잖아요. 간접 노무비하고 간접 경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직접 꽂힐 테고. 그러면 이 직접 노무비 기준으로 얘네들을 이제 배부하게 되는데요. 직접 노무비 기준으로 간접 노무비를 배부합니다. 먼 1차적으로.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개별 제품별로 집계를 하게 되고, 개별 제품 또는 개별 프로젝트로 집계를 하고요. 간접 노무비는, 자, 직접 인건비 분의 간접 노무비, 간접 인건비로 이렇게 U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직접 노무비가 10억이 발생했고, 간접 노무비가 5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간접 노무비는 10분의 5잖아요. 10억분의 5억. 그럼 50%죠. 그래서 그 50%라는 거를 이제 간접 임률이라고 구해놓습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프로젝트별로 얼마만큼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50%를 곱해줘가지고 간접 노무비를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가 합하면 이제 총 노무비잖아요. 총 인건비잖아요. 그럼 간접 경비를 어떻게 나누냐? 이 총 인건비분의 간접 경비 총액을 라는 U를 구합니다. 그래서 간접 경비율을 구하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가 직접 노무비가 10억이었고 간접 노무비가 5억이었어요. 그리고 간접 경비가 예를 들어서 또 5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50%라는 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15분의 5억이죠. 총 노무비가. 그 다음에 간접 경비가 5억이었어요. 그럼 15분의 5 하면은 33%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가 만약에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에다가 간접 노무비를 50%를 더해줘가지고 1억 5천이 되죠. 1억 5천에다가 자, 33% 간접 경비를 또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직접 노무비 1억, 간접 노무비 5천만 원, 간접 경비 5천만 원. 그래서 2억이 됩니다. 처음에 1억이었던 것이 간접 노무비와 간접 경비를 5천만 원씩 받아서 1억이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직접 노무비와 이 간접 경비가 2억으로 해서 원가 계산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단순하고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노무 비율이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를 하고 있고 간접 비용이 제조 간접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직접 노무비 기준으로 배부를 한다는 것은 과연 합리적일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회사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냥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방법이 가장 설명하기가 단순하니까 여러분에게 그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간단하고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원가 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예정 원가 계산과 실제 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정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제가 정의해 놓은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조 작업 개시 전에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장래의 예상을 가감하여 산출한 원가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견적 기준 또는 추정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정 배부율은 사업계획 수립 시 결정된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정 원가가 얼마다. 그러니까 표준 원가도 있잖아요. 표준 원가는 모든 게 다 표준이에요. 모든 게 다 계획이에요. 보면 여기도 계획이고 여기는 계획과 실적의 좀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뭐 보는 사람마다 판단하는 사람마다 이것도 표준원가로도 볼 수도 있는데 예. 표준원가 얘기는 좀 그만두고요. 자, 예정원가 계산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견적을 받았으면 견적 기준의 원가 또는 견적을 안 했다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원가. 뭐 작년에 똑같은 제품을 생산했다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갔던 재료비를 올해 뭐 이제 자재팀이라든지 구매팀에서 동일한 단가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이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리는 게 낫겠다면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업계획의 물가 상승률이 2%라면 2% 정도 올려서 반영하는 그런 원가가 되겠죠.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원가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재료비가 들어오고요. 예정 배부율이라는 거는 또 그러면은 이제 재료비가 그렇게 들어오고 직접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투입됐던 공수가 그대로 투입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대로 투입된다고 했을 때 학습률이 아마 적용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때 공수는 그대로 투입되고 만약에 인원의 구성이 크게 변함이 없다면 인원의 구성도 그대로라면은 임금 상승률이 몇 퍼센트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5%로 사업계획 잡혀있다면 5%만큼 업을 해야 되겠죠. 직접 노무비를. 그래서 업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제조 간접 노무비라든지 간접 경비도 율이 이제 사업계획 율이 있잖아요. 그 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은 뭐 제조 간접 노무비는 50%, 제조 간접 경비도 50%. 그러면은 재료비는 얼마, 직접 노무비는 얼마, 그 다음에 간접률을 곱해가지고 간접 비용이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예정 원가라고 합니다. 그 예정 원가를 이제 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가율을 관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획 원가에 가까운 거죠. 예. 계획 원가고요. 실제로 이제 결산이 되고 나면은 이제 실제 원가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실제 원가는 실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 원가를 사용해서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제조 원가는 당연히 기간만, 회계 결산 기간 말, 매달 결산하는 회사라면 매달 말, 매월 말, 또는 분기에 한 번씩 한다면 그 분기 말이 되어야 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배부율이라는 것도 실제 원가의 배부율, 실제 배부율이 사용되는 거고요. 모든 게 다 실제로 바뀌는 거죠. 예정 원가가 실제 원가로 회계 결산이 되면 바뀌는 겁니다. 자, 기초에는 예정 배부율의 결정과 적용, 차이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에는 이번 기에 사용할 예정 배부율을 결정을 해 놓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이제 사업 기간을 이제 여기가 기초면 1월 1일이잖아요. 이 기준 여기가 12월 30일이라고 1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전년도에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러이러 할 거다라고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배부율이 결정이 돼 있죠. 그 배부율을 결정을 해 놓고 기초부터 그 배부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중에는 그 예정 배부율을 계속 적용을 하다가 결산이 되면은 실제 원가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배부율을 결정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모든 자료를 이제 실제 기준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재무결산이 그렇게 돼야 대체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도 그거 기준으로 만들어내고 그걸로 이제 재무공시도 해야 되니까요. 자, 포드와 페라리로 제가 그림을 하나 지금 좀 올렸는데요. 이 무슨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요. 같은 차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페라리가 좀 잘 나가는 차였죠. 그 포드라는 차는 좀 밑에서 이제 추적하는 차였고, 이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의 어, 민주화, 데모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민주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민주화가 무슨 말일까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민주화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차를 타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쓴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자동차의 민주화 이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굉장히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통해서 그걸 달성을 했어요. 그 얘기를 비교를 좀 하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앞에 원래는 이게 영화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포드 vs 페라리, 페라리 vs 포드 했을 때, 페라리 대 포드 했을 때, 맨 처음에는 페라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포드가 들어왔어요. 어떤 방식이 차이가 있었냐? 페라리는 셀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 있으면은 그 셀이라는 거는 이 조직이라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특정 그 스팟에 자동차를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셀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럼 만드는데 뭐 잘 만드는 사람은 뭐 일주일이면 만들 테고, 예를 들어서 못 만드는 사람이면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입되는 한두 명의 인력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드는, 누가 얼마나 잘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숙련된 인원이 중요하고,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았죠. 근데 생산성이 낮다는 것도 이 포드가 나타나기 전에는 낮았는지 높았는지 비교 대상이 없었죠. 근데 아무튼 포드가 나타나서 포드가 이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생산성이 낮다라는 거는 원가가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소량 생산으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포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 그 유명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포드가 맨 처음에 도입을 한 거죠. 컨베이어 큰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동차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이 자동차가 흘러갈 때 차체만 우선 흘러가겠죠. 그럼 누구는 바퀴를 계속 달고, 누구는 차문만 계속 달고,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업화가 되는 거죠. 누구는 바퀴만 계속 달아, 누구는 차문만 계속 달아, 누구는 드라이버질만 계속해.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쪼개지고 분업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표준화된 설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그 구역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갈 때 이 구역에서 나는 무엇만 하겠다라는 그 관련된 설비만 있고 관련된 매뉴얼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설비와 매뉴얼이 중요하게 되고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란 게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흘러가면서 만드니까.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가는 떨어지게 되죠. 투입되는 비용은 만약에 동일한, 거의 비슷한데 생산성이 올라가 버리면은 원가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떨어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으로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계산, 앞서 설명드렸던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이런 거는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포드 시스템은 이제 종합 원가 계산 시스템으로 이제 되는 거죠. 제가 포드 자동차가 종합 원가 계산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만드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가 종합 원가 계산 시스템을 쓴다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구분을 했을 때 대조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원가 계산 플로우를 설명드린 건데, 이 별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 원가 계산 흐름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원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제가 이제 한 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비용이 전사 비용은 본사니까 양산 비용은 얼마, 개발 비용은 얼마, 이런 식으로 집계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공장 A 공장 B 공장이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고 제품 수불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고요. 그게 직접과 간접으로 나눴을 때 이 간접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프로젝트별 원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제 영상에 원가 계산 플로우라는 그게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댓글에는 자세하게 그 URL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원가와 이익의 추정과 분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